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입니다. 2000페이지에 가까운 장편 소설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겉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귀족 부인이 젊은 장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국 몰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농장주의자, 이상적인 삶을 사는 레빈이라는 청년도 등장을 하는데 많은 문학가들은 안나 카레니나의 진짜 주인공은 레빈이며 이는 바로 톨스토이의 분신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이 작품은요, 1870년대 제정 러시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데요. 단순하게는 남녀의 러브스토리가 중심이지만 작품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아시아적 문화에 익숙했던 러시아가 급격하게 서구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 혼란이라는 시대적 배경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서구화를 의미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보수적이고 아시아적인 사회를 의미하는 모스크바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도시와 시골의 장면이 교차합니다. 작품 배경에 이어서 등장인물을 소개할게요. 안나 카레니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젊고 총명한 고위 관료의 부인이고요. 그녀는 귀족과의 정략 결혼에 따라서 부모가 정해준 자신보다 다소 나이가 조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의 오빠 스티바가 가정교사와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난리가 나고요. 안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모스크바행 기차를 타게 되죠. 안나가 도착한 모스크바 기차역에는 때마침 젊고 잘생긴 기마대 장교 브론스키가 어머니를 모시러 마중 나와 있었는데 이 둘은 우연히 눈이 마주치는 순간 파바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과학적으로도 상대방을 본 순간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단 7초면 충분하다고 하죠. 아마 안나와 브론스키는 어쩌면 더 짧은 순간에 서로에게 끌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브론스키는요, 전도 유망한 젊은 기마대 장교였는데 당시 서구화되어가는 러시아에서 각광받는 인기 직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학벌 좋고 신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잘 놀고 거기다 꽃미모까지. 와, 이건 뭐 사기캔데요. 이렇게 브론스키는 묻 여성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가 첫눈에 반한 안나 역시 매력적인 인물이었겠죠. 브론스키가 안나를 보고 느낀 첫 인상의 문장을 읽어보면 그녀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의 러브스토리는 참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안나의 오빠 스티바의 처제 키티의 마음은 브론스키를 향해 있고요. 안나와 함께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 레비는요, 키티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레비는 키티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도 모르고 청혼을 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죠.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은 레비는 자신의 농장에 있는 시골로 내려가고 키티 역시 안나에게 홀딱 반한 브론스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병을 얻어서 요양을 하러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두 사람은 폭풍 같은 사랑에 빠져서 안나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브론스키는 사회적 명성과 지위도 버린 채 두 사람은 불나방처럼 오로지 사랑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결국 안나는 브론스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지만 안나의 남편 카레니는 안나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에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안나와 브론스키의 행복도 잠시. 점점 시작되는 안나의 질투는 브론스키를 향한 불안과 의심으로 커져만 가고
사교계에서도 안나의 불륜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게 됩니다. 소위 왕따를 당한 건데요. 그녀의 불륜을 이해하고 용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브론스키 역시 둘 사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안나와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죠. 그렇게 안나를 향한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결국 안나는 신경쇠약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던 기차역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한편 키티는 건강을 회복하고 레비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키티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키티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다며 레빈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둘은 시골로 내려가서 때론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지만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안나와 브론스키의 첫 만남이 있던 기차역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는데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은 그런 설렘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내면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표현한 3가지 장면을 골라봤어요. 먼저는 안나와 브론스키의 첫 만남이 있는 모스크바 기차역과 두 번째는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무도회장, 마지막으로 브론스키가 안나를 따라서 페테르부르크행 기차를 타는 장면입니다. 먼저 그들의 첫 만남이 있던 모스크바 기차역 장면으로 가보죠. 브론스키는 차장을 따라 객차 안으로 들어가다가 기차에서 내리는 귀부인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입구에서 잠깐 멈춰섰다. 사격의 절도가 몸에 밴 브론스키는 겉모습만 흘끗 보고도 그녀가 상류층 귀부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목례를 하고 객차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녀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미모가 대단해서도 몸에서 세련되고 소박한 우아함이 풍겨서도 아니었다. 그녀의 매력적인 얼굴 표정 속에 무언가 특별한 상냥함과 사랑스러움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녀 역시 고개를 돌렸다. 짙은 속눈썹 때문에 검게 보였던 반짝이는 회색 눈동자는 마치 그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다정하고 주의 깊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 짧은 시선에서 브론스키는 그녀의 반짝이는 눈과 미소, 그리고 빨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고 생기 있는 표정이 감도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활기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짝이는 시선 속에, 그리고 미소 속에서 감돌았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눈 속의 빛을 감추려 했지만 그 빛은 도리어 그녀의 의지를 저버리고 보일락 말락한 미소 속에서 반짝였던 것이다. 이제 무도회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귀족들의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죠. 키티는 브론스키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는데요. 그보다 먼저 키티가 초대한 안나가 무도회장으로 들어오는데 안나는 가슴이 깊이 파인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는데 같은 여자가 봐도 안나의 매력은 눈이 부실 정도였죠.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세련된, 그러면서도 명랑하고 활기찬 그녀. 이후 브론스키도 무도회장에 등장을 합니다. 키티는 브론스키가 자신에게 왈츠를 추자고 하겠거니 싶어서 기다리지만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안나였습니다. 키티의 시선으로 본 브론스키와 안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와 말할 때마다 안나의 눈에서는 기쁨의 광채가 번쩍였고 행복한 미소가 그녀의 붉은 입술을 미소짓게 했다. 그녀는 기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럼 그이는 어떻지? 키티는 그를 쳐다보았고 공포에 휩싸였다. 안나의 얼굴에서 보았던 표정이 마치 거울을 보듯
그의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나 침착하고 단호하던 행동거지와 무심하면서도 침착했던 표정은 어디로 간 걸까? 안나에게 말을 걸 때마다 약간 고개를 숙이는 품새가 마치 그녀 앞에 쓰러지고 싶은 듯했고, 그의 눈빛에는 오로지 순종과 두려움만이 어려 있었다. 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번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키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이때의 충격으로 키티는 깊은 병을 앓게 되죠. 다음은 안나가 모스크바를 떠나서 집으로 가는 페테르부르크행 기차에서 브론스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전에 안나는 객차 안에서 지난 며칠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 봅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뒤돌아봤다. 다 좋았고 즐거웠다. 무도회를 상기하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진 그의 순종적인 얼굴이 떠올랐고, 그와의 관계 역시 죄다 기억났다. 창피할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창피한 감정은 더욱 강렬해졌다. 브론스키를 떠올렸을 때 마치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따뜻해. 아주 따뜻해. 뜨거워.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그녀는 의자에서 고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뭘 뜻하지? 내가 이 일을 똑바로 보는 걸 두려워하기라도 한다는 건가? 어째서? 정말로 나와 그 애송이 장교 사이에 뭔가 다른 관계가, 그러니까 여타 아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관계가 존재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그녀는 비웃듯 웃고 다시 책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정신을 차렸다. 기차가 역에 닿자 그녀는 안누시카에게 벗어놓은 목도리와 쇼를 달라고 해서 입고는 문가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가슴 가득 달콤함을 느끼며 그녀는 눈 내리는 밤 영하의 공기를 들이쉬며 열차 앞에 서서 플랫폼과 불을 켜두어 환한 역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발밑으로 구부러진 사람들의 그림자가 미끄러져 지나갔고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려고 다시 한번 숨을 쉰 후 기둥을 잡고 열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손을 머프에서 빼냈다. 그때 바로 옆에서 군인 외투를 입은 사람이 흔들리는 불빛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았고 그 순간 그가 브론스키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한 손을 모자창에 대고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니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자신이 그녀를 위해 할 일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꽤 긴 시간 아무 대꾸도 없이 그를 들여다보았는데, 그가 그늘진 곳에 서 있음에도 그의 얼굴과 눈에 어린 표정을 보았다. 아니,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건 어제처럼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공손한 감탄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그리고 지금만 해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브론스키는 여기저기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청년 중 하나일 뿐 절대로 자신이 그를 다시 생각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본 순간 기쁨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녀가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이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왜 모스크바를 떠나죠? 기둥을 잡으려던 손을 내리고 그녀가 물었다.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생기가 그녀의 얼굴에서 빛났다.
제가 왜 가냐고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가 되물었다. 제가 왜 가는지 아실 텐데요.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가 말했다. 그녀의 이성은 두려웠지만 영원히 원하던 바로 그 말을 그가 한 것이다. 안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브론스키는 그녀의 얼굴에서 번민하는 기색을 보았다. 톨스토이는 16살 어린 아내 소피아와 결혼을 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싸웠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소피아는 악처로도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이 부부는 슬하에 13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나갔고요. 뒤늦게 알려진 소피아의 일기를 통해서 그녀가 남편 톨스토이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농토에서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귀족들은 자신의 농토는 내팽개치고 도시로 올라가서 무도회라던가 이런 화려한 생활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생활을 톨스토이는 비판했다고 하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한 작가로도 알려져 있죠. 이후 톨스토이의 정신을 이어받은 라이프 스타일, 톨스토이즘과 톨스토이 농장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런 개념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간디였다고 합니다. 한뼘 서재는요, 안나 카레리나의 러브스토리를 중심으로 들려드렸지만 안나와는 또 다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레빈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삶과 사랑 이야기도 발견하셨으면 합니다.